우리 저 아리랑 민족, 우리 한민족, 아리랑 민족은 그 욕단의 후예라고 이제 그 계시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 하면 하나님, 알이랑 하면 아리랑, 하나님이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욕단의 후예들이 시베리아 산을 넘고 들러넘고 시베리아를 넘어서 이제 와서 저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낸 그 이제 개천절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지난 10월 1일은 우리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북한의 불법 남침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낙동강 견선까지 밀렸다가 9월 15일 메가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이번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되기 때문에 국군의 행사를 26일 날 했는데 여러분 뭐 잘 보셨겠지만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아주 엄숙하게 잘 진행되었고 특별히 그한 거는 13년 만에 그 시가 행진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이 직접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도 들지 않고 그거 해서 또 전 국민에게 그 말하면 국군 통수권자 다운 거 뭐 대단히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그 유용을 잘한 군 장비들 보게 되면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북한의 핵을 뭐 그렇게 무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그 적을 사전에만 포착할 수 있다면은 선제 타격에서 그 진지를 구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그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국군의 날 10월 1일을 기억한 의미에서 또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죠. 그래서 제목 자체도 우리가 분단을 넘어 세계로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졌으니 우리를 꿰매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주권날에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그걸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철학자 산타이가 한 말이죠. 그리고 또 계속 싸워나가는 민족은 다시 일어나도 소리 없이 항복한 나라는 그로서 끝장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처칠 이야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 제가 인용합니다만은 그 2차 세계대전 600만 유대인 학살된 그 역사 현장의 비문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자. 이런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동족상전의 비극 속에서 폐허의 떡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축복 속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식민자에서 그 해방이 된 그 역사적 의미, 우리 해방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이인호 역사편찬 역사편찬 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대사에서 1910년 이후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5년 해방부터 1948년 헌법과 정부 수립 선포로 이어진 전 과정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지어갔습니다. 이 건국은 우리에게 첫째로 독립국가로서 재탄생하며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첫째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식민시대나 또는 더 패등급 식민의 시민에서
국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이제 세 개를 그걸 했는데, 우리가 45년부터 이제 48년 걸어간 이후에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또 우리가 10월 1일 북진을 해서 이제 53년 7월 27일 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휴전 상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간략하게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주신 어떤 시대적인 소명,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우리 전쟁은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누굽니까? 49년도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가 남침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 스탈린이 아주 반대합니다. 김일성이는 옹진반도라들 섭계가 그렇게 한다는데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이 원자 폭탄 유일해 가지고 소련은 아니 원자 폭탄을 갖지 않을 때 자기들이 뭐 미국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도에 3월 달에 또 다시 두 번째 방문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탈린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남침을 승인하죠. 중국을 끼어들이고, 그 다음에 왜 또 그런 일이 있었게 됐냐면 50년 1월 달에 그 미국 무장 에치선이 미국의 방위선에 한국이 제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 한국은 참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이제 중국이 아주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이제 반대를 겪게 되고, 또 미국이 2차 세계전에 독일과 서로 연합해서 연합국이었죠. 연합국이었지만은 이제 48 일본이 항복한 이후부터는 서로 세력 경쟁을 하게 되니까 서구에서 먼저 일어나죠. 그리스 내전, 터키 내전 할 때 서로 미수가 대결하게 됩니다. 서로 반대편. 그런 와중에서 중국이 이제 완전히 적화돼 버리니까 이제 참전하게 된 거죠. 그 참전했을 때 이제 참전했을 때 우리의 아주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램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에 트루먼한테 1년 전부터 제시를 합니다. 무장을 해가지고 우방국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얼마 전에 집회를 해가지고 트루먼한테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걸 하게 되었고, 또 댈러스가 그 당시 6.25 일어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댈러스는 이승만과 프린스턴 대학 동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제 전쟁이 남침하게 되다 메가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가드가 보고하고 댈러스가 보고한다고. 그래서 트루먼이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하게 된 거죠. 신속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간략하게 이제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첫째가 기습 남침으로부터 우리가 소청무처로 당하다 보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해가지고 다부동 전투까지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되는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일시에 전해를 말해가지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북진을 하게 되죠. 북진해가지고 남록까지 갑니다. 이제 압록강까지 갔을 때 벌써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이 이미 19일 날 개입을 해가지고
그 아주 산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가드나 이제 트루먼은 메가드한테 묻습니다. 저기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느냐. 메가드는 아주 단칼에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거 한지 1년도 안 되고 공군력도 없으니까 저는 뭐 올 수도 없다. 오면 우리 공군이 다 파괴하면 된다. 문제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메가드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군 전략가로서 중국이 그래도 아마 9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은 세계 최강의 전력자는 미국이 감히 이제 뭐 제대로 신식 무기 하나 없는 중공이 개입한다는 거는 그 어불성설이었죠. 우리 요즘 말하면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는 식으로 그 이제 모택동이 그걸 뭡니까 그 국공 그 내전에서 한 대만 포로들을 전부 다 그냥 여기다 투입하게 되죠. 투입. 그 메가드는 7만 정도 했는데 뭐 30만 연일은 300만 정도가 지금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이제 10월 19일 날 거기 잠복에 있다가 전초를 언제 했나 10월 25일 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리 기후가 만나면 영하 36도 내지 40도 아주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처음에 우리 서울 부산에 왔을 때는 날씨가 더웠죠. 그 다음에 나부동 전투할 때는 막 더워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제 10월 2일 가니까 선선하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런 혹한이 없죠. 다 그 탄환이 어려버리고 그걸 지경들여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걸 작동할 수 없죠. 폭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탄압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고립이 되는데 장진호에서 정출을 거쳐가지고 흥남 철수작전을 하게 되죠. 철수작전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뭐냐. 화력이나 공군력 위력을 발휘 못하게 되니까 적의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밤에 이동해가지고 우리 미군이나 한국군 그걸 2중 3중으로 포획해가지고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아예 공포에 질린 거죠. 공포에. 그런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패배의식이 강한 거죠. 패배의식이 강하다가 이제 그때 50년 12월 23일 이제 그 사령관된 워커 중장. 이 워커 중장은 그 2차 세계대전 패턴 장군 휘하의 아주 용장이었죠. 용장이 이제 8군 산하에 있을 때 메가드가 워커한테 지시를 합니다. 9월 중순까지만 버텨다오. 그러니까 워커는 어떻게 합니까? Stand or die. 지키든지 죽든지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사령관 백선엽 사령관은 뭐냐? 나는 이 나라는 우리 땅이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붙으면 나를 뒤에 총으로 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지키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 땅 한 평도 그저 없는 땅이 없죠. 우리 피해 그걸로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나 하면 환경적인 목사님이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되니까 그 청년들을 그걸 해가지고 의용대를 형성하려는 겁니다. 의용연대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3,000명이 왜냐면 여단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 2,000명을 모아가지고 국방부에 부탁을 하니까 국방부에 지원하는 게 뭐냐? 주먹밥 하나 하고 가만히 두 개인 거예요. 가만히 두 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버텨내가지고 이제 올 4월 1일 북진을 하게 되죠. 북진하게 되는데 이제 워커 장군이 전사하니까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리지웨이입니다. 리지웨이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죠. 이 장군은 메가드가 일본 동양역에서
사령관 했으면 이 양반 아주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공수여단장을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샬혀에서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하죠.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사령관 하다가 나토가 결성되자 나토 사령관이 되죠. 그렇게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또 그 나중에 원수까지 한 그런 아주 용장이었는데 리제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 3분의 1 해임시켜 버렸어요. 해임시켜서 상원의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리제가 지휘서신을 냅니다. 지휘서신. 너희 군인들 모습 보면 조상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리제가 아주 작전적으로 성공합니다. 무슨 작전을 하면 그 위력 수색 작전 이런 걸 해가지고 사기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만 특공대, 특수부대 이렇게 수식대를 해가지고 정찰하면서 아예 적을 섬멸해버린 거죠. 아주 최강 화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마다 다 이기니까 그게 이제 피크가 내면은 51년 2월 11일 횡성전투라고 했어요. 횡성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 8사단이 중국군 3개 사단에가 전멸했어요. 8사단이 개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2월 12일 횡성 옆에 우리가 아는 지평리가 있죠. 지평리. 리제이가 그 지평리를 사수하라고 부하 장병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왜 지평리가 중요하냐? 여러분 용문산 담역에 보면 지평리인데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좁은 분지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 기차가 되고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거기를 지키게 되면은 거기가 뚫려버리면 서울이 위험해지고 거기서 내려오면은 대구까지 밀고 내려오는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리제이가 딱 버릇 지시합니다. 6월 초부터 거기를 사수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은 땅도 좁고 좁은데 그것을 인해 전술을 가니까 춘천으로 해군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리제이가 노 해가지고 아주 그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가가냐면 그 6.25 전의 전쟁사를 구할 수 있는 한국 정전 최대의 전과를 거두죠. 일개 연대가 3개 사단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들의 그 사기가 아주 촘촘해졌죠. 계속 패배하다가 그게 이제 2월 10일인데 이때 이제 메가더 와가지고 메가더는 처음부터 아주 확전론자입니다. 중공이 공산당이 초전에 우리말은 박살내버려야 된다. 저게 실마리야 된다. 근데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 맞았죠. 그때 그렇게 해버렸다면은 미국이 지금 저렇게 중국 때문에 시달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나 트루먼은 그게 아니죠. 전쟁을 이제 일선에서 자기들 전선에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4월 11일 날 메가더 해임하게 되죠. 해임하게 되는데 이제 해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메가더는 아주 전순 사령관이니까 인천 상륙 작전하고 올라갔을 때 김일성한테 너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지평리 전투에 선동할 때 뭐냐면 중국 사령관 팽덕희한테 너가 항복하라. 내가 항복 받겠다 이런 게. 그런데 트루먼은 어떤 지시를 했냐면은 명령 계통을 통해서 메가더는 일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메가더는 일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계기가 되니까 메가더 또 2월 그게 팽덕해 너 직접 내한테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항복 받으러 가겠다 이런 거예요. 왜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메가더가 미조리 함대에서 일본 항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요지에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메가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그 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메가드 그거를 뭘 생각하냐면 메가드 하면 우리가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살아갈 뿐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더 어떤 다른 더 깊은 의미를 한번 그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그 메가드가 이제 해임이 되고 4월 19일 날 그 저 미 상하 야원 거기에 이제 고별 연설을 하게 되죠. 그때 메가드가 이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 군중이 700만 명, 미국 워싱턴 70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20세기도 되기 전 제가 군에 입대한 것은 제 소년 시절의 희망과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제가 웨스트 포인트 연병장에서 선서를 한 이후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의 꿈과 희망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시절 병영에서 가장 유행했던 후렴구 중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자랑스럽게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군가의 노병과 같이 저는 지금 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라져 갑니다. 지난 52년간의 군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의무를 보여주셨기에 그 직무를 다한 노병의 인사를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전부 다 뭡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다.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자기들 그 말하자면 군에서 하는 그 어떤 그 군 가야인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건 그 밑에 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러니까 여기 이 박사하고 맞았던 게 확전 논자였거든요. 저 공산주의자들 저거는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메가드 그 이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군사혁명을 하고 케너디한테 이제 원조를 가면서 그 메가드를 예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드하고 기념사진 나오는데 메가드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나도 지금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이제 됐죠. 이제 우리가 그 6.25 전쟁 그걸 이제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1단계가 이제 그 침략에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저기 전진한 거. 전진해서 이제 이렇게 후퇴했다가 7월 달에 이제 리제이가 7월 달에 올라가죠.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휴전회담. 그러니까 그 휴전회담이 2년간을 끄게 되는 거죠. 그까지 이제. 근데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그때 이제 그 50년 12월 7일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군사 전략회의를. 전략회의를 하면서 뭐를 그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그 대안을 5가지 대안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리스에 내전에서 하고 터키에서 나오고 동구권에서 베를린도 거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 보니까 자기의 주적은 지금 소련인데 주적과는 안 싸우고 중국과는 싸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 전선을 끝낸다. 그렇게 이미 57월 달에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요 휴전선에서 그 내막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메가드는 아니죠. 확전을 주장해서 핵폭탄도 투하하고 만주를 위해서 그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소련이 혼자 타나갔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국은 몇천 기를 가다가 뭐 소련은 뭐 몇백 기 정도 요즘 이런 데니까 우리가 만약에 메가드 중요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공격을 한다고 정직하면 자기들 절대 대항 못한다고 이렇게 게임 더 이상 못한다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51년 이제 그 2년도에는 그 1년 해임이 되니까 이제 그 후임으로는 그 리제에 오고 리제의 후임으로는 이제 벤프리드 장군이 오죠. 그 벤프리드 장군은 또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은 벤프리드는 아이젠하워와 웨스트 포인트 동기입니다.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미 군부에서 아이젠하워 동기가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브래들리, 벤프리드인데 이 2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아이젠하워가 대장일 때 브래들리는 소장입니다. 그런데 그 벤프리드는 대령이었어, 대령. 그 왜 대령이었나? 그때 마샬이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벤프리드라는 술주정군이 있었던 거예요, 술주정군이. 그러니까 벤프리드라는 그 상신이 올라올 때마다 이 술주정군을 장군시키면 안 돼가지고 계속 누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제 마샬을 찾아갑니다. 그 벤프리드가 아니다 하니까 그 마샬이 사과를 해요. 벤프리드한테 미안하다고, 장군을. 그 벤프리드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도 자기는 하나 불편 안 하고 그 다음에 장군을 진급시켜 주니까 뭐 혁혁한 정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장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 워크 장군이 그거 하니까 아무 그거 없이 다 바로 그거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장을 진급하고 준자인데 벤프리드는 그 똑같은 게 벤프리드하고 메가드는 이제 이 박사가 주장하는 건 뭐냐, 38선은 일본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무장해제로 온 거지 이거 국경선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력 남침에 38선이 없어졌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진 통일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메가드가. 메가드도 동의하고 벤프리드도 동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벤프리드가 사령관 할 때 아이젠하워가 그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51년 11월 달 거기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52년 11월 달이죠. 방문하였을 때 벤프리드가 건의를 합니다. 합참이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대대 이상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그 상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는 벌써 51년 12월 달에 50년 12월 달 합참에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원칙을. 그러니까 그 메가드가 원칙에 반대하니까 해임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아이젠하워 왔을 때 그 벤프리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미국 같은 그거면 충분하게 가니까 우리가 원산에 상륙해서 아예 휴전하면 39도선에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면은 군의 아주 지휘관들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 고지전 거기서 그냥 부하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혼자 폭탄 하나 떨어뜨리든지 포를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걸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대령이 자기 부하가 죽어가는 걸 끌어안고 그 통분을 하는 거를 기자가 보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 기자가 흑키슨가 한국전가 여자 기자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벤프리드가 대단한 거예요. 벤프리드는 아예 자기는 이제 사령관 그만둘 뻔게 3월 초에 53년 2월 달에 자기가 아예 사령관직을 사임해버린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이젠하워는 벤프리드 동기인데 자네는 그러면 이 박사하고 친하니까 한국에 대사로 가라 그러니까 벤프리드 그때 놀고 있었어요. 난 안 한다. 내가 미국 대사령관이 되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내가 압박해야 되니까 나 그런 자리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우리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저는 엊그저께 방위랑입니까? 브루스 헌트 선교사 CTS에서 그저께 밤 1시부터 3시까지 그 선교사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분 너무 은혜를 받은 게 그분은 시사참에 반대해가지고 감옥도 가고 또 고신대도 설립하고
끝까지 뭐 한상동 목사님이나 조기철 목사님 이렇게 그거 하는데 저는 야, 이 참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 메이드 아메리칸 그런 말씀도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 벤프리트는 이제 그렇게 끝까지 그걸 했고 이제 심지어 아이젠하워가 주지사 출마하라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이제 가고 그분이 계속 우리 한국에 그 원조도 해주고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휴전을 성립하게 되죠. 휴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 미국이 이제 그 1925년 이제 2월 6일 날 한반도에 관한 5가지 정책 선택지 이런 5가지를 딱 자기들이 저 국가 정책으로 정한 게 첫째 뭐냐면은 무력에 의한 통일 첫째, 두 번째 완전 철수, 세 번째 중국으로의 확전, 네 번째 현재의 전선에서 장기 교착, 협상 통한 해결돼야 됐거든요. 협상 통한 해결 5번 이게 뭐냐? 현상 고착이에요. 그러니까 협상하는데 쳐들어가면 협상이 안 되니까 그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메가드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 접근을 선멸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정부로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다시 내리를 맡도록 붉은 사조의 역사적인 태조를 기대하 타격해야 되고 3차 대전을 각오해서라도 전면전을 벌여서 지구상의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메가드의 그 마지막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그 신이 자기한테 부여한 걸 자기는 다 죽는 순간까지 다 완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비장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또 이승만의 전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승만은 중공군 불법 계보로 6.25 교착 상태에 빠져서 미국은 또 적당히 휴전 철수하려고 했고 휴전은 곧 한반도 영구 분단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한 거죠. 이 박사는 미수복 지역을 수보해 남북 통일정부 수립이 전쟁의 궁극적 목표다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미군이 하면 우리가 단독 북진하겠다. 뭐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무기가 있습니까? 기름인데 그렇게 권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공약이 전쟁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도 지쳤죠. 전사자가 몇몇 젊은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제 반전 여론도 하니까 이제 어차피 그걸 해야 되니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이제 제일 중요한 뭐냐면은 이 스탈린이 대전략에서 이 한국전이 계속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평리 전투가 딱 하고부터 중국이 이제 아예 이제 손을 들은 거죠. 무력으로 점령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다. 예? 왜 화력전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유명한 이제 벤프리트 탄약 양해랑이 나오는데 탄약 어떤 게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탄약을 일정량 이상을 소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벤프리트가 뭐냐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3배, 4배지 막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벤프리트가 이제 청문회 불려가게 됐어요. 왜 국고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 그게 벤프리트 탄약이고, 그거를 우리가 제일 원흉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최명신 장군이 이제 주월 사령관으로 갔을 때, 이분이 이제 부인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강인해야 되는데, 내 부하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그 진지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지의 탄약량을 확보했는데 그게 대성공을 한 게 우리가 그때 중den강 그 병력을 베트공들이 몇 배 병력으로 왔는데 그걸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주을 사령관 웨스트 몰래 장관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세계가 놀란 거죠. 세계가 전쟁은 한국군 안에 맡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명신 장군은 월남의 뭡니까 피아파 민족 프랑스 식민지에 계속 몇십 년 전쟁해온 이런 그걸 알기 때문에 주민들을 전부 이제 주민 그걸 하게 되고 베트남군도 잡으면 그냥 다 풀어줬어요. 총을 뺏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많이 평정이 되고 아주 긍정적인 그걸 많이 이제 그런 이제 뱀프리트 탄약 그런 이라도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박사는 이제 사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택동이나 김일성은 자기들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전쟁 폐허가 1년도 안 돼서 복구도 하고 경제 개발도 해야 되는데 여기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스탈린은 뭐냐면은 미국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공산권 헤게모니 문제가 생겼죠. 유럽에서는 티토가 독자 노선한다 이래놓고 그러면 오택동 이놈도 독자 노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전쟁에 붙들어 놔버리고 또 여차가 중국이 미국에 붙어버리면 다 골치 아프니까 요 둘이 원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전쟁을 끝까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김일성이가 두 번이나 찾아가 전쟁하겠다 했다가 이제 애를 뽑고 전쟁 좀 그만두게 해달라 그러면 스탈린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이제 너희는 사람 구할 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해가지고 신기술도 배우고, 그럼 미국이 저가 도망가겠다. 전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3년 3월 5일 스탈린 급사해가지고 급사해버리니까 이제 미국은 아이젠하워가 전쟁 종식하겠다고 대통령이 됐고, 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빨리 끝내고 자기 복구해야 되겠다 하니까 급진전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간에 은혼강의 쟁점이 오면 방공포로 석방이에요, 석방. 아시다시피 방공포로라는 게 중국은 전부 대만 군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인종청소를 한 거예요. 그게 인해 정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 대만으로 가려고 하죠, 대만.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최대 선전에 아주 위험이 오죠. 왜냐하면 공산당에는 사람 살 때가 못 된다. 자기 가게 되니까 그 명분 때문에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의식, 개인의사회에서 간다 이러니까. 근데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빨리 서로 미국도 양보하고 해가지고 포로 수용 그걸 자기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임 해보 끝나는 거예요. 사임만 이제 휴지 사임. 그걸 알고 이제 이 박사가 방공포를 석방하게 되죠. 이 박사도 얼마나 치밀하게 방공포를 석방하냐. 그냥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이젠하워도 사진을 미리 보냅니다. 사진을 석방하기 전에 딱 도착하도록, 석방한 전후 도착하도록.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쳐내려 와가지고 그 안에 38선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UN 이게 임시위원단이 남북한 동시 총수해야 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고 우리가 북한 점령하면 그거는 우리 관할해야 되는데 이제 미군이 자기들이 관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충돌이 있은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제 평양 우리가 전개 갔다. 그래서 우리 내무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걸 막아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게 바로 이제 중공이 쳐내려 와버려서 생겼다 무산된 그런 이제 그걸 겪게 됐죠. 이런 과정 근데 이 박사가 이제 방공포로를 석방하죠.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치밀하게 아이젠하워한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에 반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자유를 위해서 저거하는데 죽는다는 말에 그 사진을 보내는 거다. 그렇게 딱 해서 방공포로를 석방하니까 이제 아이젠하워는 뭐라 했냐면은
적을 하나 더 만났다 이런 거예요. 바깥의 적보다 더. 그 크라크 대장이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가 너무 가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자기들 꿰뚫어 머리 꼭대기에 안아 있으니까. 그리고 처칠은 이 박사 그 소식을 듣고 이 박사고 배신자라 그랬어요. 배신자라. 근데 이 박사는 당당하게 이튿날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 지금 방공 프로들이 자유에 반하고 인권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그리고 이 박사가 뭡니까 이제 뭐랍니까 이제 52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부산 정치 파도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48년도 대통령 4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전쟁 중인데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는 8월 15일 날 만들었기 때문에 7월 17일 날 만들어 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법 만들어 가지고 그 선거 출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거예요. 국회에서.